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준 국어학원 예비고의 연구과정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인데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고3 팀장 이세랑 강사고요. 저는 이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주로 수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 팀장이신데 고1 주로 맡고 계신데 고1, 2 팀장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박예전 선생님, 그 다음에 강성민 선생님 있는데 이제 다 이제 전문 분야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내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팀 지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이제 가장 잘하는 강사가 들어오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수능 담당 강사이기 때문에 수능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28학년도 수능 국어 개편안인데요. 사실 이제 이 개편안이 이제 완벽하게 딱 픽스가 된 거,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올해 이제 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예시 문항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서울대랑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입시 요강을 어느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이제 45문항에 80분 이라는 시험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과목이 좀 바뀌어요. 과목이 바뀌고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까지는 선택 과목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현 고2, 이제 올해 고3, 이제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목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와 작문, 합법과 언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 언어라는 게 사실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을 못하면 그냥 합법과 작문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법을 이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좀 문제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지난 걸로 다시 보시면 이제 고3 현재 그 모의고사 체제가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과목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문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 독서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비문학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독서와 작문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법과 언어라고 되는데 합법은 사실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쉬운 쪽에 속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언어라는 문법을 이제 같이 붙여서 물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예전 수능으로 따지면 그냥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합법과 작문, 언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독서와 작문이 합쳐진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이 따로 나와요. 그리고 비문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문이 13문제인데 이거 지문 3개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3지문이 등장하고 13문항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작문 문제, 화법 문제, 문법 문제 다 그대로 존재하지만 합법이랑 언어랑 또 믹스가 되어 있는 또 하이브리드 형이 또 새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할 유형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기는 다 똑같습니다. 잘 읽고 잘 푸는 거고, 그다음에 문학도 당연히 문학 작품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비문학 지문을 잘 읽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작문 문제가 붙어 있는 형태니까. 하지만 이제 출제 유형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이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런 하이브리드형도 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물론 이제 여기 아직 예시 문항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중에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과정부터 이제 요 과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서울대가 이제 신입 학생 입학 전형을 이제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학교의 이제 입학 전형은 사실 이제 4월 달, 그러니까 올해 예비 고2로 따지면 이제 내후년 4월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고정이 되는 건데,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서울대 혹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연세대, 경희대. 이렇게 큰 맥락이 2개가 있거든요. 요 쪽에서 만들어낸 입학 전형을 큰 흐름을 잘 따라다녀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적어도 이제 거점 공립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네, 이제 이 서울대랑 이제 같은 입학 전형의 스타일을 가져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제 좀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돼 있고 뭐 기회 균형 특별 전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 학생들한테는 별로 상관관계가 별로 없죠. 네, 특히 이제 네, 올해 바뀌면서 이제 뭐가 또 빠지냐면 이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나 네, 특목고는 다 빠집니다. 네. 애초에 이제 그쪽에는 아예 기회가 없어요. 원래도 있었지만 사실 없는 거랑 똑같았지만 이제 그냥 명목적으로 네, 지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강남대치 뭐 혹은 뭐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전형을 통해서 갈 수가 있죠. 네, 일반 전형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수능 위주로 이제 가는 정시 전형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논술 전형도 있는데 논술 전형은 아직 발표를 제대로 안 해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네, 그래서 네, 수시 전형이 있고 네, 그렇죠. 네, 수시 모집인데요. 네,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서류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뭐 성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트, 네. 교과와 이제 학교에서 요 출결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뽑는데 이제 잘 보시면, 네. 1단계 성적을 50점 반영하고 면접을 새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면접이 사실 이제 구술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말로 하는 거니까 이제 독해력이나 언어 구사력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어찌됐건 이제 기본기가 먼저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당장 뭐 면접학원이나 구술학원을 다니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다른 학교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학교를 제가 여기서 불러드릴 수 없지만 정시 전형으로 많이 가는 학교라서 네 그렇죠. 정시 전형이 조금 더 중요한데 정시 전형이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좀 생겼어요. 네 어떤 어려운 지점이 생겼냐면 네 교과가 들어갑니다. 수능 100%로 가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네, 물론 이제 서울대는 이제 작년부터 교과를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시 전형에서도, 네, 이제 대부분의 학과가, 네, 교과 역량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완전 다릅니다. 네, 60대 4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과 역량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오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네,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자료 같은 걸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네, 이게 정량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5는 붙고 2.6은 떨어진다 이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선택 과목을 골랐냐 이런 것도 다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성적이 낮아요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내신이 포함된다는 거죠. 정시에도. 네. 그래서 네. 물론 수능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40점이 어느 정도 실제로 변별력을 가질지는 또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0점인데, 네, 꼴찌를 30점 주고, 네, 1등을 뭐 40점 주고 이러면 사실 10점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반영률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의대나 수의대 가려고 하시면, 네, 여기도 역시 면접이 들어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네, 근데 이 면접을 예전 같은 그런 면접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쪽에 구술고사를 실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거에 면접이라는 게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네.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약간 유식행위에 가까웠다면, 네, 앞으로는 이제 면접이 조금 더 구술행위에 구술고사에 가까워진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교과 역량 평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으로 꼭 설명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내신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1학년 때. 지금 5등급제에서 1학년 때 내신 1등급 안 뜨면 사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기에 좀 부족한 내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과 역량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내신을 안 놓으시면 됩니다.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네,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훨씬 더 나은 점수를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교과 역량 평가에 대해서 네,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네,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어는 뭐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니까 네, 당연히 잘 보면 잘 볼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정시 모집이 있고요. 요게 이제 경희대인데요. 요건 이제 경희대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한 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5개 학교가 모여서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세대학교가 들어있고, 뭐, 건국대학교가 들어있고, 그래서 보통 그 라인이 또 이제 서로 비슷한 입시 스타일을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연세대 정도를 여기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세대가 오면 뭐, 이화여대도 보통 이쪽으로 따라가고, 네, 그래서 큰 축에서 두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뭐, 이름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수시학종입니다. 네, 수시학종인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 그죠? 면접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게 면접형이고요. 면접형이 심지어 70%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네.
1단계, 2단계라고 돼 있는데 1단계는 서류 평가니까 일단 이거를 통과하는 게 먼저고 여기선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세특이나 그렇죠? 네. 교회 뭐 학교 활동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네, 면접 평가가 30%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류만으로 뽑는 거는 30%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인데 네. 요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네. 수능만 올리 수능으로 뽑는 건 30%예요. 그러니까 정시 전체에서 30%. 네. 그 다음에 수능 학생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70%나 들어가죠. 그래서 네. 물론 수능이 90%고 네. 학생부의 교과, 그다음에 비교과는 뭐 당연히 뭐 세특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겠죠. 네. 이걸 10% 반영한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정시로 가는 학생들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게 10%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교 입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를 5등급이 지원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다 1점인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하니까 20%도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신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내신을 웬만하면 놓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신을 완전히 버려서 엉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신을 좀 지키는 게 좋다. 물론 수능, 그러니까 뭐 내신이 내가 기대하는 학교랑 뭐 내가 모의고사 보는 학교의 내 모의고사 점수랑 내가 원하는 학교랑 그다음에 내가 내신이랑 서로 막 차이가 너무 크다. 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만 네, 내신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맨날 1등급이 나오는데 그래도 내신 한 3등급은 유지하고 있어야 이 모양새가 좀 맞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다 남학생들이니까 네.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능 1등급 모의고사 1등급 한다고 내신을 그냥 뭐 꼴찌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대학교 안 가니까. 원래 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좀 불리하다. 네. 분명히 네, 불리한 지점이 생기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건데, 일단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새로 바뀌는 이 입시 전형에서는 이제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골고루.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효율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수능만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 뭐 내신만 잘해서 대학교를 간다?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골고루. 네.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못하는 부분도, 네. 모양새를 잘 지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너무 포기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1등급 맞는다고 내신을 막 개차반으로 막 4등급, 5등급, 뭐, 지금 5등급제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반대로, 내신이 1등급인데, 또 모의고사를 너무 못 보면, 이것도 뭐 나중에 최저에 걸릴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최저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최저 기준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신 5등급제밖에 안 되니까, 그죠? 내신 애들이 다 비율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나누려면 결국 최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대학교에서는 네, 뭐 어떤 입시체제를 가져와도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다가 목표인데 현 입시체제에서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키워드만 봐도 일단 내신, 그 다음에 수능, 뭐 정시로 간다고 하면 네, 그 다음에 뭐 구술, 네, 면접,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학생부 교과, 비교과, 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골고루 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겨울방학 좀 잘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갖고, 네,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지, 네,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네, 그거를 가지고, 네,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물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살리시면 되는데, 나머지를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원하시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선생님 제가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맡고 있는 강성미고요. 사진이 항상 이거 프로필 사진을 바꿔야겠어요. 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항상 빨리 넘기는 편인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평가원 중요하니까 평가원 경향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평가원 경향이라는 게 뭔지, 평가원을 진짜 뭘 출제하는지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불이 깊은 난간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아이들 기말 거의 직전이죠. 예. 이거 시험범이죠.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 하시네요. 예.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란 뜻인데, 이거를 왜 두 번째 컨텐츠 제목으로 잡았냐 하면은,
아무리 이게 2028 새로운 이제 수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제 22 개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뿌리가 깊으면은 애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원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새로운 2028 첫 시험인데 저 지금까지도 이제 클리닉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희부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2028 수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싹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어머니들이 근데 좀 설명을 드릴게. 일단은 연도 24, 25, 26, 근데 여기서 왜 26년도?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3들은 26학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26 6월, 26 9월, 26 11월 이게 26학년도 11월. 그러니까 이때가 이번에 시험 본 거예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역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이따가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찍으셔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죠. 11월. 이게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나왔을까 3개년을 딱 분석을 했을 때 패턴이나 혹은 평가원들이 이거 조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좀 주제가 화제가 있거든요. 혹시 보이실까요? 이게 뭔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네. 여기마다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특성이 있는 것들이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에는 뭘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사회에서는, 과학에서는, 기술에서는 뭘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블랭크 처리해놨죠. 요거 빼놓고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를 저희 예비고이 연과정 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단 제가 분석한 인문지문입니다. 네, 인문지문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겹치죠. 뭔가 겹치가요. 요즘에 아이들 인문지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쵸 보이시죠? 이 다 보면은 철학이에요. 그러면 인문지문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철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인문지문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철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해하기 편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한 사상가가 나오고 그 사상가의 주된 사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읽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사상가가 여러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 사상 간 비교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1주차, 2주차, 이 2주에 걸쳐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인문지문은 철학자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인데요. 이제 딱 보이시죠? 사회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제가 집중한 건 뭘까요? 법이죠. 요즘에 법이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회지문에서는 뭘 해야 되냐? 법을 봐야 돼요. 근데 애들이 법을 진짜 어려워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이 어려워할까? 막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약간 뭔가 특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아시겠지만 법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애들이 한자를 진짜 몰라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한자를 몰라가지고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지문은 다 뭐예요? 다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제가 방금 전에 클리닉에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게 거기 찍고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전세가 뭔지 알아? 물어봤어요. 알긴 알죠. 알죠. 여기 친구들 다 알아요. 그런데 조금 깊게 그게 그럼 뭔데? 얘기해봐. 그러면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전세 계약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이게 어른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법에 뭔가 법적인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 영역에서는 법 지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 지문인데요. 과학은 되게 잘 보여요. 과학 지문이 나오면 뭐냐? 물화생지. 맞아요. 순수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문과잖아요. 문과를 나왔겠죠? 제가 국어를 전공했으니까. 근데 이게 과학이 이게 되게 좀 불공평한 게 이과 애들, 특히 막 물투하는 애들이죠. 물리투, 걔네들 얘기 듣잖아요. 그럼 걔네는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풀어요. 왜냐면 배웠던 거, 나 아는 거. 문과 애들은, 선생님, 물리가 나왔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근데 약간 이거 패턴을 보시면 화학이랑 물리가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예상컨대 생물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생물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하고 과학은 정보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너네가 이거를 적용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알려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술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거 이게 뭐냐면 그 화학 작용을 통해서 어떤 기술에 이제 적용하는 그 기술 지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기술 지문을 딱 보면은 이게 데이터 결측지, 막 플라스틱도 요것도 기술, 플라스틱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블록체인, 아이들을 알까요? 블록체인이 뭔지, 그쵸? 그 오디오에 대한 얘기, 첨단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요즘 인공지능이 이슈냐면은 지금 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해서 아이들 지금 배우는 그 교과서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한 소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들 예전에 그 기억하세요? 그 이세돌 씨랑 알파고랑 대결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되게 화두가 되고, 그래서 기술 지문이 특히나 첨단 기술에 대한 지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기술 지문도 꼭 다뤄야 될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블랭크였잖아요. 뭐에 대한 필수 개념이냐면요. 경제입니다. 정말 경제 정말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경제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환율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까요? 잘 모르죠. 환율 모르고요. 경상수지 이런 거 모르겠죠. 그런 거 진짜 전혀 몰라요. 그리고 경제 지문이 왜 어렵냐면은 일단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문제 적용할 때 그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제 지문은 그 어떤 그 수식을 줘요. 그 수식에다가 너네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날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필수 개념이 있어요. 잘 물어보는.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2주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은 잘 나오니까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너네가 해야 돼.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2028. 새 수능이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그냥 이렇구나 정도, 이거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친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불만이 많아요. 선생님, 저희는 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 새로운 교과서고, 새롭게 이제 수능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아까 조금 보시면 여기에 인문지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사회지문이나 가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28년도에 개정되는 그 대수는 그거 말고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3들까지 애들이, 고3들까지 애들이 가나 해가지고 가지문, 나지문. 그러니까 같은 화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가지문, 나지문 묶어서 그래서 좀 길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게 새로운 2028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문, 나지문 있잖아요? 그럼 똑같지 않나? 아니죠. 하나가 더 있죠. 가나 다지문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에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볼 거야 해가지고 예시 문항을 줘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그 예시 문항을 한번 싹 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과정 맨 마지막 11주 때 같이 이렇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1주를 끝나면은 그래도 이제 예비고이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3학년이 이제 목전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너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봤고요. 네, 제가 독서를 맡고 있어서 가지고 독서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 아이들 2학년 올라오면서 1학년 올라오면서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왔다고 그죠? 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1년을 좀 지냈는데 사실 2학년에 문학을 딱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1학년 때랑 별거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 1학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말은 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2학년에 올라왔을 때는요, 범위가 극단적으로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깊이가 좀 깊어지는 정도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옛날과 달라요. 이 두 가지를 좀 위주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범위와 심도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학년 공통국어로 교과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1학년 전체의 국어 전 영역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과서에 아이들의 문학 영역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4단원에서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학은 지금 보는 것처럼 1단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 당일에 한 번의 시험에 치르게 되는 문학의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맡고 있는 학교의 기준으로 하나에 5편에서 8편 정도가 학교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 지금 많은 때에는 한 8편, 9편 보고 적을 때에는 한 4편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 학기에 몰아서 문학만 와다다다 배우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모든 작품이 문학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너네 1학년 때 이 정도는 배웠으니까 추가 작품 줘도 괜찮지? 라는 마인드가 이제 좀 작동되면서 학교에서 외부 작품까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요. 1학년 때 배웠던 것과 비슷한 난도의 글을 배우는데 그 작품이 3배에서 4배 정도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2학년 올라왔을 때 문학 교과서 기준으로 보통 시험을 내는 걸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봤더니 적을 때 한 15편 정도 내는 것 같고요. 많을 때 40편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겪을 것 같으세요? 제일 큰 문제는 배웠긴 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좀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남학교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소설 작품만 고전 소설만 6편 정도 들어가고 시간 한 9편, 10편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법도 들어가고요. 근데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선생님 그거 누구였죠?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었죠?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공부했던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당연히 깊어집니다. 자, 전제는 이거예요. 너 1학년 때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설명 안 해줘도 알겠지?를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더 길어지고요. 보기 위주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문장에 대한 설명이 좀 불충분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문장에서 주는 의미를 추론하여 풀게 되는 형태로 아이들이 조금 변화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능형 문제로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실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 성적이 좀 나옵니다.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좀 아이들이 중학교 때 딸딸딸딸 외우면 돼. 근데 그게 한 편이 아니라 5편이 돼.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2학년 때는 암기로는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은 버거움이 좀 따라오게 되는 게 2학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때는 좀 할만했는데 2학년 때 왜 이렇게 벅차지? 너무 할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큰 변화인데요. 아이들의 마음이 좀 변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리프레시라고 하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 같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고 약간 거기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이제 쫄아 있는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좀 이제 어깨 좀 각이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지금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을 좀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 상위권인 친구구나, 중위권이구나, 하위권이구나 이걸 파악하게 되고 내가 문학이 약하구나, 비문학이 약하구나 혹은 문학에서는 어떤 영역이 약하구나까지는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나 현대시가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한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대시가 왜 약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형태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돌파구를 찾는 게 어려워지니까 본인들이 조금 이제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한 학교 직부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랑 1년 내내 같이 내신을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사실은 시험을 치기 전인데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제가 문학이 약한 건 알겠는데 그 문학이 약한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아예 이제 내신을 할까 수능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방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방학에 나 내신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수능으로 좀 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면서 그래서 방학을 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예비고일 때처럼 막 이렇게 빡세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좀 헷갈리고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국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키우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한쪽에 나뭇잎이 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에 나뭇잎이 좀 시들어가고 있네. 이 나뭇잎을 살리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지? 라고 고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상태이고 아이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럼 그 나뭇잎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할까요? 나뭇잎을 보면 안 되죠. 나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의 패턴은 무엇이고 문학의 패턴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무를 키웠을 때 물을 덜 줬구나 혹은 햇볕이 좀 덜 내려쬐구나 와 같은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확한 약점을 찾는 게 필요하고 어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길러야 하느냐? 아이들이 1학년 때 공부했던 습관을 조금 버리고 2학년 때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양식으로 아이들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암기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글을 새롭게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좀 어깨에 힘을 빼고 읽는다고 하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게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지문인데요. 자, 요런 지문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애기들이 내신 대비를 4번 정도 겪게 되면요. 내신 대비 때 했던 공부의 방식이 머릿속에 좀 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내신 대비 때 했던 버릇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읽게 될까요? 아이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란 단어가 나왔네. 일반적으로 바람은 부정적인 시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거겠네? 근데 그 다음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왜지? 내 괴로움 이유가 없을까? 왜 같은 말 2번 했지? 그럼 이건 반복인가? 이렇게 표현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거나 상징적인 시어를 위주로 아이들이 글을 읽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나뭇잎 하나에 급급하게 되는 습관이에요.
알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제일 먼저 일단 보기를 봐야 되겠죠. 보기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나 봐. 그래서 사람이 알아채나 봐. 그래서 그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나 봐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신문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이 시는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요. 그냥 러프하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괴로움에 대해서 인식했네. 그러면 바람은 내가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대상이네. 라고만 읽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우리는 그걸 보통은 정서와 상황과 태도를 인지한다고 하거든요. 그 인지를 위주로 조금 아이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아직까지 그 버릇을 좀 덜 뺀 애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으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시가 안 읽혀요. 혹은 소설이 안 읽혀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좀 이제 그런 하나하나에 좀 집착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좀 보기 마련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글을 읽으면 되는구나에 대한 연습이 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했죠. 그럼 학교에서는 시험 자체를 암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로 판별을 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40편의 작품을 모두 실어야 되는데 30문항 안에 실으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방향을 봤을 때 이제 좀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고등학교 2학년 문학의 수험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나무의 틀을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주 동안 쭉 진행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영역별로 네가 어떠한 결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문학은 어떤 패턴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제는 너에게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가르쳐주면서 자, 나무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나무를 네가 한번 보면서 묶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 1학년 때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리를 한번 해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너 글 읽을 때 너무 집약하면서 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 전체적인 흐름을 위주로 좀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묻는 문제에 접근을 했구나. 어떤 문제를 묻는 것을 지금 당면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물려보는 내신 지문이라고 해서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지문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을 저희가 내신했던 것처럼 꼼꼼하긴 하진 않을 거예요. 목표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내신 지문에,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지문을 할 때에는 수업 자체는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면서, 그런데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는 있어라는 걸 복습 자료의 형태로 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보는 연습을 하고 유형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는 한편, 그 다음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료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커리큘럼인데요. 자, 문학 커리큘럼 보시면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것은 아까 전에 독서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8년도 이제 아이들 수능 치는 것들, 예시문항들을 좀 넣어놨어요. 예시문항들이 사실은 문학은 크게 문제의 유형이 달라지거나
혹은 문제의 종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문학의 수가 좀 조정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능에서 볼 수 있다라고 미리 언지를 줬어. 너가 한번 봐주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돼. 이거를 수능의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자. A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보는 작품들 중에 뒤지가 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흰 바람벽에 있어와 같은 작품들은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러프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네가 문제를 읽을 때 어떤 근거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통해서 조금 이과적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에요. A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B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와 같은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를 줄 때에는 그런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 근거가 좀 명확한 문제들 위주로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팀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다 준비를 열심히 해왔고, 자기 맡은 과목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하죠. 저는 요런 걸 제가 다 예상해왔고, 딱 2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이 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목 밖에서 다 아시죠? 화법 언어. 이 화법은 애들이 말랑말랑하고 쉬워해서 사실 방학 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는 이 화법 지문과 함께 그냥 문법 문제 그냥 하나 살짝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법과 언어지만 당연히 언어에 초점 맞춰서 문법 수업을 하는 거고요. 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3개만 적어 놨는데, 저는 거의 뭐 매년 고1, 고2 내신도 하고, 이제 뭐 수능 수업도 하고 하면서 문법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과 올해의 변화는, 일단 이 학생들은 지금 문법 과목을 안 하고 싶다 해서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 문법은 또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사실 지금 요 학년보다 위에 선배들은 자신 없으면 버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인근에 있는 학교 요 근처는 공부 좀 한다 하면 당연히 수능에 유리하니까 표준 점수 한 5점, 6점 먹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문법을 선택하는 건데, 버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릴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좀 강조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문법 선택한 애들이요, 문법 잘하냐 그러면 다 지들이 잘하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것부터 제가 깨면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문법이 사실 저는 사실 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작은 건 의문이고요. 1학년 때는 의문의 변동, 요게 이제 첫 시험으로 애들이 시험을 봅니다. 요거는 2학년 올라와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다시 상기시킨다 정도만.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문법을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거든요. 꾸준히 한 11주 동안 그래도 이제 3시간 30분 테스트 빼고 3시간을 선생님 3명이서 영역 나누면 제가 이제 1시간은 문법을 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시간씩 떠들 수 있는데, 의문 당연히 넣어놨죠. 제일 작은 단위고 제일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이제는 다 아우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의 변동은 사실 여기에만 몰입해서 그 의문의 변동 문제 정도만 잘 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큰 단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단위랑 단어를 말하는 거고요, 문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때 다 시험을 보죠. 그래서 어디까지, 중세국어, 국어 4까지 이렇게 이제 문법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눈다 보시면 되는데, 의문 변동은 여기까지만 그냥 요 안에만 놓고 봐도 돼요. 하나 연결을 시킨다면 여기 단어 부분에, 이거 뭐 어머니들이 아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용어의 활용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그 불규칙 활용 연결된 문제들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애들은 단어도 1학년 마지막 시험에 한글 맞춤법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문장, 특히 문법 요소, 높임, 시제, 사동, 피동, 인용, 부정표현까지 다 시험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올라와서는 여기 이제 교과서 바뀌면서 주로 중세국어를
중간고사에 많이 보고 기말 때는 단어를 한결맞춤법을 보고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커리큘럼 그 과정에서는 하나씩 다 다루게 하는데 그냥 잘라서 의문만 공부해서 시험 치르고 잘라서 한글맞춤법만 보고 시험 치르고 그러니까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 자신감도 좀 붙어 있고 학교 시험 안 틀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줄 아는데 2학년 때는 뭘 해야 되냐, 수능 문제를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글맞춤법만 하고 넘어오는데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자면 의문부터 하는 게 맞지만 2학년 때는 단어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 앞에 한글맞춤법 하고 바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항만 분석하고 어근접사의 접사, 많이 쓰이는 접사 정도만 보고 넘어오는데 1학년 문제들은 당연히 귀신같이 풀어낼 수 있는데 수능 문제들은 많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학생들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2학년 때 어떤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시간씩 따박따박 수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수능 내신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이스라엘 선생님께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학생들 너무 힘든 학년인데 수능 내신 다 일단은 챙겨야죠. 근데 이제 문법은 수능 내신 가릴 필요가 없는 게 2학년부터는 그냥 학교 시험을 봐도 모의고사처럼 문제 내는 것이고, 예, 내신 수능 따로 가지 않습니다, 문법은. 그래서 저는 과목은 잘 맡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빈 부분을 잘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갖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설명하면 할수록 제 노하우가 털리니까 그냥 단어 공부 제일 부족하거든요. 물론 뭐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단어 공부부터 제대로 시키고, 제가 이제 문법 수업 하면 이제 아이들은 알거든요. 체언조사의 조사와 어간어미의 어미와 어근접사의 접사,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 요거 이제 잘 잡은 다음에 하나씩 확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 비어있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자신 있어 하는 거 말고, 그거 특히 요즘 애들은 아는 거 떠들면 안 들어요. 재미없으면 안 듣고요. 자, 그래서 최대한 1시간씩 비어있는 부분을 건들면서 이렇게 11주 커리큘럼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제집도 만들고 교재는 어느 정도 다 구성을 해놔서 발주만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요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EBS 수트 요거 저 매년 하는 거의 뭐 수집하듯이 문제를 편집해서 모으는데 요거 수트 문법, 그러니까 화법 빼고요. 워낙 쉬우니까 문법만 이렇게 의문, 단어, 문장, 중세국어 정리하면 한 100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만들 때는 한 5년치 봅니다. 그리고 학력평가, 수능 포함해서 그래도 이제 고1, 고2, 고3, 고1 거는 이미 보고 넘어온 거지만 문제 모으면 이거 매년 똑같아요. 제 거의 루틴처럼 하는 작업이니까 수능 포함하면 한 75문항 정도 나오고 고1 거 빼면 고1 거 워낙 쉬우니까 20문항 빠지면 이렇게 합쳐서 한 150문항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재 만들 때는 최근 거부터 쭉 보는데 이게 이제 2018년 이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문제 뽑고 매주 한 50문항 정도 해서 이렇게 11주 돌리면 500문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정리된 부분들은 제가 수업에서 떠드는 것보다 과제로 좀 제시해서 풀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그냥 잡아놓은 게 모르는 것 중심으로 애들이 많이 공부가 안 된 부분을 중심으로 단어부터
음운, 문장, 중세우 연결시키는 것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한 주 그래도 이제 문법을 버릴 수 없으니까 1시간씩 11주 1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나타난 변화라 원래는 2과목 2학년 올라오면 문법 독서 이렇게 해서 돌립니다. 근데 올해는 3과목으로 늘어났고 쪼개놨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도 버릴 수가 없는 이제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안 된다 하면 많이들 좀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 같았으면 문법은 그냥 한 2시간씩 한 3주 정도 특강으로 돌리면 가장 효율적인데 필요한 학생들만.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이든 수능이든 당연히 점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제 목표이자 학생들의 목표 이렇게 해서 꾸준히 비어있는 부분 잡으면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점수 나오게 한다. 이게 저의 목표이자 학생들의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교재 구성 딱 이렇게 해놨고요. 네, 단어 공부부터 해서 비어있는데 잘 채워 넣는 게, 그 다음에 잘 채워주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법과 언어 2028 예시문학.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예시문학으로 화법과 언어 문법이 엮여 있는 거 풀어봐야 되는데 사실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달에 본 시험이 이 구성으로 애들이 모의고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보던 문제 구성과 다르다 해서 약간 좀 낯설어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 배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금방 적응됩니다, 이거. 그래서 화법과 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 비어있는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만져서 꼭 점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은 많이 얘기할수록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이랑 저랑 호흡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애들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잘 연결시켜서. 왜냐면 하나만 물으면 애들 안 틀리거든요. 예, 물론 모의고사 수능 문제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킬링 문항이라고 할 수 없고 변별력이 없는 문제죠. 잘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알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문법은 이 정도만 한 10분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신 있습니다, 문법은. 시간표 안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선생님 4분이 시간을 이렇게 5타임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사 구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문법은 고정되어 있고, 예, 문학과 독서 작문이 지금, 예, 이슬람 선생님께서 고3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토요일 타임은 독서를 잡아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일요일 타임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강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제가 정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토요일 아침 타임, 일요일 아침 타임 비워놓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침에 잘 아이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비워놓고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테스트를, 모의고사 치르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아예 그냥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개강 안내문에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늘리려고요. 그게 학생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이제 커리큘럼이고요. 모든 반은 교재 다 똑같습니다. 과제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집은 2권, 배운 내용 복습할 수 있는 복습 과제집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제 넣어 놓을 텐데, 실제로 시험 보고, 성적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질문 풀이도 가능한 그 모의고사 특강을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하면 뭐 큰 무리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1주. 이게 교재가 너무 뚱뚱해서 6주, 5주 이렇게 잘라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다 이거 상의해갖고 제재니 뭐니 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 놓은 거니까 문법은 제 독단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저희 강사 4명이고 특강도 알차게 구성해놔서 하나씩만 이렇게 보시면 고난도 고전 시간은 왜 고난도냐 이거 제가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했는데 그냥 고3 최근 거 한 2년치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내신 시험에도 써먹을 수 있는 작품인데 하면 한 3년치, 4년치까지 보고 제가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6년도로 넘어가니까 25년 중요한 시험, 평가원 시험이 중요하니까 3월, 6월, 9월 이런 것들은 다 넣습니다. 왜 넣냐면 요즘의 흐름과 함께 제가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랑 함께. 그래서 뭐 수특 연계 작품도 있고 이렇게 한데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수특 연계되어 있다면 그냥 수특 자료도 그냥 제공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한 타임 2시간씩 이렇게 3회 각각 다른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제 1년치, 2년치, 한 2년치 정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안 되면 영상으로도 가능한데 매년 영상으로 보겠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나와서 같이 좀 설명 듣고 풀고 시간 안에 풀고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3 문제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고난도 현대문화. 예. 이게 원래 지금 현대시 이렇게 나갔는데 애들 현대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요거 이제 고전이니까 요거 이제 현대시 했다가 그냥 소설 포함해서 낯선 거 읽고 이렇게 조금 잡는 시간이 이게 지금 붙어 있죠, 시간이. 네,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목요일 쫙 물론 애들은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특히 문학이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독서, 특히 법지문, 사회지문 중에 법지문 이렇게 이제 2번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저희가 수정을 하게요. 작년에도 월에 한 번씩 1월의 마지막, 2월의 마지막 이렇게 잡는 게 어떤가 했는데 변화를 줘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특히 2학년 올라가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더 힘을 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요거는 다시 공지해갖고 재원생 이제 딱 모이면 2주에 한 번 꼭 듣게 하겠습니다. 잘 안 오려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2학년쯤 되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죠, 모든 학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특강과 함께 시간표 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즘 집에서 많이 들으셔갖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고 이러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엄청 옵니다. 안 멈췄어요.